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정치 불확실성과 내수 위축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면 경제에 미칠 충격이 더 커질 거란 계산인데요. 그 관련된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뜩이나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벌써부터 기대치를 낮추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미친 충격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한은은 이제 계엄 전인 작년 11월 28일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한 1.9% 정도로 전망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수치가 1.6에서 1.7%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 전망에서 종전 전망치보다 지금 한 0.2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고 이 중에 한 0.2%포인트가 지금 계엄 여파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숫자로 좀 보면 올해 성장률을 1.9%로 가정한 실질 GDP 같은 경우는 2,335조 4천억 원인데요. 네. 이보다 0.2%포인트 낮은 1.7%에서 실질 GDP 같은 경우는 2,330조 8천억 원인데 이 갭이 한 4조 6천억 원가량 줄어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계엄 여파로 한 4조 6천억 원가량 실질 GDP에 구멍이 날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올해 전망치도 문제인데 이 네. 작년 성장률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작년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0.5%에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0.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작년 연간 실질 GDP는 4분기 성장률을 0.5%로 가정하면 한 2,291조 8천억 원, 0.2%로 가정을 하게 되면은 2,290조 1천억 원으로 약 1조 7천억 원 가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4조 6천억 원에다가 1조 7천억 원을 더하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6조 3천억 원이 되는데요. 이만큼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계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경제 성장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를 우리 현대자동차 중형 세단 소나타에 비유를 해보면 한 대에 한 2,800만 원 정도 가정하면은 22만 5천 대 정도 더 팔아야지 이만큼 경제 성장 정도를 채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직간접적 충격은 이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분석이 비교적 합리적이면서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통화 정책까지 제약받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충격 규모를 이 경제 성장률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가능한 게 어렵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외 투자은행 IBCT는 최근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경에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도 보인다면서도 올해 한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도 낮췄어요. 네. 한국은행은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이 되고 이를 통해서 얼마나 또 내수가 영향을 받을지도 지켜봐야 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공사비 상승에 건설사 실적 전망 먹구름. 이 작년에 중소건설사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가 힘들다는 걸 보여줬었는데 이 대형 건설사들까지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고요. 네, 이 전반적인 건설업 불황 속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주요 건설사들도 상당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현대건설의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전망은 한 5,448억 원인데 이게 네.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매출액은 33조 6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한 13% 정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 영업이익에서 한 이자 비용과 세금 등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5,1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건설사들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DLENC의 작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약 2,600억 원, 당기순이익은 한 2,600억 원으로 16%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더 가파른 실적 하락폭을 보이면서 단기 수익이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 주택 사업을 주로 하는데 네. 대우건설의 작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4,400억 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 한 47% 줄고 단기 순이익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에 워낙 안 좋았던 곳들은 네. 뭐 그나마 실적이 일부 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곳도 네, 있겠죠. 맞습니다. 뭐 일종의 기저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GS건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재시공 일정에 따른 각종 비용 반영으로 2023년에는 3천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는데요. 네.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천억 원, 단기순이익은 3,200억 원 가량으로 모두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HD 현대산업개발은 2023년과 같은 영업이익 한 1,900억 원대를 달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건설업계 실적 부진 이유도 분석해 보면요. 네, 뭐 물론 이 건설 경기 침체 여파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 건설사들은 이 원가 상승을 실적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네. 건설사 관계자는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에 한 3.3제곱미터당 공사비가 한 500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1,000만 원대까지 올랐다면서 그래서 이 500만 원대에 수주했던 공사들이 진행 중이어서 그만큼 차익이 손실로 잡히고 있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원가 상승에 더해서 지방 사업장에서 이 분양이 안 된 것들이 또 손실로 잡혀서 또 이번에 좀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분석되기도 했고요. 네. 다만 지금 인상된 공사비로 계약한 이제 사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긴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실적 개선을 또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좀비 기업 퇴출 요건 엄격하게 시총 기준 10배 높인다. 예,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상장 폐지 기준을 좀 바꿔서 이 성과가 낮은 회사들을 네. 솎아내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성과 기업을 판단하는 이 상장 폐지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현재 대표적인 이 정량 요건인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 같은 경우는 이게 20년 전 설정된 상당히 낮은 기준이에요.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이 요건으로 인한 상장 폐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융위는 2029년까지 코스피에서 시총 500억 원, 매출 300억 원 미만 상장사를 이제 코스닥에서는 시총 300억 원,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기업을 이제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장 유지를 위한 이제 정량적 조건을 상당히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금융위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최종 상향 조정을 완료할 경우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3%, 7%의 상장사가 상장 이제 요건에 미달에 해당됩니다. 네. 그러니까 퇴출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융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장 폐지 사유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던 이 감사 의견 미달 요건을 강화하게 됩니다. 감사 의견 미달이 2번으로 연속 나올 경우에 바로 상장 폐지가 됩니다. 네. 또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 상장 폐지가 된 종목들에 대한 비상장 주식 상장 거래도 좀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군요. 또 상장하자마자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공모 절차에도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각종 제도를 손보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이 IPO, 기업 공개 시장을 정조준했어요. 이 금융위는 이제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IPO 시장에서 너무 단타에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보고 바로 팔아버리는 것이죠. 제도 개선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늘려서 중장기 투자로 좀 선회하도록 유도할 계획인데요. 네. 금융위는 이제 주식 거래의 가장 앞단이 이제 상장 시점 공모가가 상당히 왜곡되는 것을 좀 저지하고 IPO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이제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금융위는 이제 기관 투자자 대상의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가 이 공모주 배정을 받을 때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네. 현재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의무 보유 확약 기간에 따라서 공모주 물량에 상당히 유리한 가점을 받는데요. 네. 이 기준 신설에서 6개월 의무 보유 확약을 한 투자자는 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네. 또 금융위는 기관 투자자 배점 물량 중에서 40% 이상을 공모주 보유 기간 확약한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만약에 의무로 갖고 있게 되면은 오랜 기간 동안 또 가지고 있게 되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확약 물량이 40% 미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관사가 30억 원 한도 내에서 공모 물량의 1%를 취득해서 6개월간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펀드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도 상당히 늘릴 예정인데요. 그동안 하이힐드 펀드라든가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는 정책 펀드로 이제 공모 물량의 한 5에서 25%의 별도 배정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의무 보유의 확약을 걸지는 않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15일 이상의 최소 의무 보유 확약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적으로 배정 혜택을 부여해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IPO 됐을 때 바로 팔지는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달러원 환율 트럼프발 급락에도 추세 전환 아니야.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네. 있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달러원 환율이 좀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이 강달러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치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환율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관세 언급은 피하면서 달러원 환율이 좀 급락하는 모양을 보였지만 네. 아직 추세 전환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시각이 시장에서는 좀 우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견조한 경기 흐름 등 대외 여건의 변화가 좀 제한적이어서 달러원 환율의 추가 하락 여력도 좀 작을 것으로 전망했어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관세 부과를 보류한다고 했으나 네. 대외 수입청 설립 계획 등을 고려한다고 하면 관세 카드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언제든 관세가 부과되면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아직 추세 전환을 논하긴 이르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국내 경제 펀더멘탈 우려와 정치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힘들다 하면서 이 높은 달러원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글로벌 달러 강세 원인만 약간 좀 약화된 것이라 그래서 이제 헌법 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결정하기까지는 여전히 정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이는 원화의 악재라고 봤습니다. 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2022년 10월 달러원 고점인 이제 1,440원 네. 지지선이 이제 하향 돌파 밑으로 내려오면서 추세가 좀 전환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 은행의 외환 딜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달러원의 지지선이 확실히 깨졌다면서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달러가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같다면서 또 그리고 국민연금의 달러 매도 물량이 지속되면서 달러원은 아래 방향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우세해 보인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환해지를 보면은 한번 가동된 이상 달러원이 크게 폭락하진 않는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긴 해요. 그래서 달러원이 급락하는 국면에서도 국민연금의 매도 물량은 또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외환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 네네네. 당분간 국내 증시 흐름은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관세 부과 언급 자제 이걸 언급 자제를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당분간 정책 리스크보다는 허니문 기간이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행정 명령이 발표되진 않은 만큼 현재 불확실성 그러니까 특히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 구체적인 행정 명령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KB증권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구체적인 관세 언급을 자제했다면서 우려와 달리 즉각적인 추가 관세 보류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또 내려갔으니까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고요. 네. 또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첫날에 관세 부과를 발표하지 않은 긍정적이지만 시차 성격의 문제일 뿐. 이 관세 부과는 현실성 있는 대응 시나리오 범주에 포함해서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